사실 왜 이렇게 어려운 육로로 가는 곳곳 부족이 다 다른데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격파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데, 그리고 그 사이에는 티오르스 산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백두산은 한 3배 돼요. 그런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산악지대고, 그걸 피해서 갈 수 있는 거는 해안가의 좁은 길밖에 없고 굉장한 난코스인데, 그거를 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 소수의 아무리 그 대병력이라 그랬지만 저 기독교권에서 멀리서 왔고, 이쪽에는 뭐 자기네들 사는 동네니까 군대를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몇십 배의 군대를 모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했을 때, 이 통일된 세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중십자군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 간에도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적을 기독교권이어서 쳐준다니까 좋아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종교전쟁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서양 사람들이 와서, 저쪽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땅을 좀 차지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이 공작들, 이 영주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서자들, 차남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자기는 어차피 영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 영지를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아까 고트프로와 같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새로운 영지를 만들려고 온 사람도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십자군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서구식 기마전법을 이슬람권은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전쟁을 안 해봐서 몰랐어요. 서구식 기마전법이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지, 호버크라고 해가지고 쇠로 이렇게 된 갑옷, 저걸로 아래에서 발끝까지 머리는 투구 쓰고 하니까 이 가운데 아주 좁은 면적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화살이나 이게 당연히 칼이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중무장하고, 이렇게 중무장한 전차병들이, 같은 이 기마병들이 긴 창을 앞세우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전법에 계속 밀려나간 거죠. 그래서 이 천하무적이었다, 이런 모습의 십자군들이 이슬람 지역을 휩싸여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오면서 이렇게 이 빨갛게 된 것들이 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세운 예루살렘 왕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데사 백장령, 안티옥 공국, 트리폴리 백장령, 예루살렘 왕국, 이런 지역을 이제 하나씩 점령을 해가면서 이 참전한 봉건 제후들이 자기 땅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드프로아의 아들이었던 보두행이 예루살렘 왕이 되고 보두행 1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십자군이고, 2차 십자군은 이런 것이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의 또 아주 명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슬람권을 이제 힘을 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라딘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슬람권이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고 이제 기독교권이 바닷가 쪽을 쭉 이제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성지 순례자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성지 순례자들이 이슬람권하고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전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템플 기사단하고 성요한 기사단이 생깁니다. 템플 기사단은 뭐냐면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기사들이에요. 그 성요한 기사단은 뭐냐면 이 병원,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십자군에 참여를 못하면 자기가 헌금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이제 템플 기사단이나 성요한 기사단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하면서 기사를 모집해서 이 여행객, 순례객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도중에 병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순례객들을 재워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이 십자군 이야기 2권은 이 템플 기사단과 성요한 기사단의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살라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살라딘의 힘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를 2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 기사단 얘기를 영화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 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얀. 이게 스웨덴
이제 템플 기사단에 조인한 스웨덴 기사의 얘기인데, 서거트 쪽이에요. 서거트 쪽인데, 사랑을 했었는데 이 여자를 사랑한 다른 귀족이 얘를 띄워놓으려고 얘를 이제 질투해가지고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20년 형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제 받으려면 십자군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군에 가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뭐 그런 스토리야.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안 본 사람 있으면 이 십자군 이야기, 2편 십자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스웨덴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미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 템플 기사단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살라딘입니다. 템플 기사단에 나오는 살라딘. 이 살라딘이 이제 이슬람 세력을 해서. 그리고 이 2차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해요. 2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3차 십자군은 이제 영국의 리차드 왕, 서방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 사자왕이라고 부르는 리차드를 보냅니다. 사실 교황이 이 리차드 왕한테 십자군을 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왕의 지위를 주죠. 대관식을 해줍니다. 근데 계속 미루고 안 가고 있으니까 교황이 이제 파문하겠다 막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전쟁을 안 하고 그냥 평화 조약만 맺고 그러고 오게 되죠. 그리고 4차는 이제 완전 변질이 돼서 이 십자군이 기독교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악의 십자군이다 이런 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베네치아를 공부할 텐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5, 6, 7, 8차 여러 번 동원을 계속했습니다만 약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목표는 사라지고 또 교황이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동서로 갈라진 교회를 통합할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물 건너가고 그러나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서 문물이 교류되면서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력에 대단한 문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세력에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 중세를 깨운 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분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제 동서 로마로 갈라졌는데 이 교회도 같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야만족이 공격을 해오는데도 게르만족이 공격을 해오는데도 이 동로마 제국이 도움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에서 할 수 없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를 로마 왕 제국의 황제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로마 제국이 몰락한 적이 없다. 그냥 로마의 주인이 게르만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분열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수도가 로마였고, 오늘날 우리가 로만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가톨릭은 이 서방 종교입니다. 근데 동방에 있었던 컨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종교는 오늘날 그리스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러시아니, 이집트니 다 이쪽 기독교는 다 그리스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리적인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상 숭배. 사실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상을 많이 만들죠. 마리아 상, 예수님 상 이런 상들을 많이 만드는데 저 상은 우상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성상 숭배를 가지고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를 폐지하고 심지어는 성화까지 다 부정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여행해 보면 동굴에 보면 그거를 그림을 갖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다 감춰놨어요. 나중에 그걸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그림이 보존이 돼 있는데 이런 교리적인 차이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핑계고 왜냐하면
그리스 종교가 오히려 성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도 모양이 좀 다릅니다. 화려한 십자가가 로맨 캐톨릭 십자고, 이 개신교 십자가는 아주 심플한 딱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장식이 없는 나무를 딱 된 십자가가 개신교 십자가예요.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막 보석으로 치장도 하고, 끄트머리를 이렇게 꽃 모양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게 로만 캐톨릭 십자가인데, 그리스 종교 쪽에 동방 종교의 십자가는 그 밑에 발판까지 있어요. 두 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밑에 발판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쪽이 오히려 더 성상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핑계였어요.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는데 처음에 알렉시우스 황제가 동로 서로마 제국에 십자군 파병을 요청했을 때 사실 그때 교황은 우르반 2세죠. 교황은 이참에 동서로 갈라져 있는 교회를 통일해야겠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in general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보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죠. 그래서 이걸 통일을 시키려고 의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을 처음에 교황 주도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는 전쟁하지 말라. 그럴 때 이제 4차 때 왜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십자군이 공격했느냐. 거기는 이제 비잔티움 왕실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교황한테 이 십자군을 동원해달라고 한 사람이 알렉시우스 1세예요. 알렉시우스 1세 아들 2세를 넘어서 3세는 2세가 3세한테 자기 동생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2세 아들이 삼촌이 자기 왕위를 찬탈했다. 그래서 십자군한테 내 왕위를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왕위를 찾으면 동서로 갈라진 교회를 통일시켜 주겠다. 그 외에도 뭐 십자군의 군대를 10,000명 되겠다, 모든 비용을 다 되겠다, 뭐 이런 제안을 또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교황은 이참에 동서교회 갈라진 교회를 통합시켜야겠다. 그런 욕심에 허용을 해준 거죠. 아무튼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어서 십자군 전쟁이 같은 기독교 지역을 공격하는 그게 이제 최악의 십자군이라는 4차 십자군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베네치아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십자군이 변질을 됐고, 그래서 이제 입성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군사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옛날엔 그래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한 날짜를 딱 정해서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 병사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탈에서 얻은 걸 자기 월급으로 챙겨가는 거예요. 사흘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도시를 약탈하게 하죠. 교황이 처음에는 허용했지만 가던 기독교인을 이렇게 약탈하는 걸 보고 파문을 내리고 막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 지속이 됐는데 이게 중세 말기에 중세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여파로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수익성 있는 무역의 시초다. 이렇게 홈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홉스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1차 십자군 때 유태인 공동체가 괴멸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차 십자군 말고 그 전에 그 1차 십자군 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중세를 크게 변화시킨 요인이자 인구를 감소시킨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전쟁은 왕위 계승 전쟁이죠. 이 왕위 계승 전쟁은 뭐 100년 이상 지속됐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유럽의 패권을 두고 또 왕위 계승 전쟁을 100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100년 전쟁이다. 왕이 한 명 죽을 때마다
서로 자기가 적절한 계승자다. 그래가지고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영국 내의 왕위 계승 전쟁을 우리가 장미 전쟁이라 그럽니다. 흔히들 이제 30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100년 전쟁의 유명한 일화는 이제 잔다르크의 등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영국이 우세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잔다르크 이후에 프랑스군이 이제 우세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프랑스의 승리를 끝나고 대륙에 있던 유럽 대륙에 있던 영국의 영지는 다 빼앗기게 되죠. 룩배송이 잔다르크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미 전쟁은 이제 왜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냐면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하는 랭커스터 가문하고 흰 장미를 문장으로 하는 요크 가문이 서로 왕위 계승 전쟁을 한 거예요. 요새 그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면 지방 토어들이 왕자리를 두고 싸우죠. 그건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전형적인 이런 그때 당시에 중세 말기에 근대 절대주의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그 봉건영 중에 힘센 사람들이 왕들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힘이 없었는데 중세에는 근대 사회로 오면서 왕이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수 없는 이제 봉건 영주들끼리 싸움, 전쟁 이를 통해서 인구도 줄고 봉건 제후들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튜터가 요크 가문의 리처드 3세를 격파하고 헨리 7세를 즉위를 했죠. 그래서 그 아들 헨리 8세가 가장 영국 역사에 연문을 많이 부린 드라마의 가장 많은 주인공이 된 헨리 8세입니다. 그의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었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생기고 그래서 또 엘리자베스 여왕, 가장 영국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재미있는 얘기, 영국 드라마 보면 아유 이야기꽃을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헨리 8세가 헨리 7세의 아들이죠. 장미 전쟁입니다.